좀 1학년들은 그냥 현장학습해서 같이 가는 것 같던데, 그죠? 양양 수업여행 많이 갔지. 자, 그러면 우리 4강. 3강은 좀 어려웠을 거고, 4강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5강은 오늘 문제풀이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쌤이 뒤에 8시 수업도 있고, 이제 준이도 영화관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오늘 4강 지문 읽고, 문제 풀고, 5강 본문, 이렇게 할 거겠지. 그리고 다음 주도 여러분 언제 오는데? 화목 6시 반에 알겠지? 응. 자, 그래서 1문단 갈게요. 정책은요, 현실 사회 속에 산지한 사여 있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이다. 어쨌든 간에 정책, 우리가 정부가 그렇지 이렇게 시행하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인데, 목적이지, 요게. 그래서 더 나은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을 우리는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지. 어쨌든 더 나은 미래의 정립을 위해.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은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의 목표 달성이라는 건 뭐야? 사회 산적한 거지? 문제 해결하고 좀 호응하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된 대안 검토를 통해 선택된 미래지향적인 행동. 당연히 미래상의 정립을 위한 거니까 그 정책이라는 건 지금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성격이 좀 더 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정책의 지금 주체에 대해서 항상 내가 이런 비문학 읽을 때 주체를 잘 봐야 된다고 하거든. 정부의 공식 기관, 그치? 또는 정책 결정자. 여기 있는 정책 결정자들로 결국에는 그 공식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치? 고위 공직자들, 뭐 선출직 공직자들.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행동 대안 또는 지침이다. 또 대안 또는 지침 같은 말이지.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참여자나 집단에 의해서 다원적으로 결정된다라는 다원주의의 입장이 있는데, 사실 이 지문에서 다원주의는 언급이 안 돼요. 여기서 소개만 될 뿐이고, 우리 후술대는 바로 누구?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는데, 바로 이 엘리트론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란 결국 위에 나오는 다원가는 지금 소수와 다원은 아무래도 지금 층위상이지 반대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좀 되게 좀 일방적이고 만약에 좀 폐쇄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또 번쩍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읽을 때. 어쨌든 간에 정책이라는 것. 어쨌든 정부의 지금 공식 기관이나 결정자들이 그치 각종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그치 더 나은 미래의 정립을 위해서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는 지침 내지는 이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지금 다양한 참여자 집단의 다원주의가 있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치 그 정책을 주도하는 그치 엘리트론이라는 게 지금 있다고. 어쨌든 우리 이 지문은 이 문단 딱 첫머리가 바로 엘리트론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적 관점이 아닌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는 엘리트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 문단 바로 갈게.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제 증명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등장한 신 엘리트론에 따르면 엘리트론이 또 파생된 건데 그치 어쨌든 약간 또 신이 붙었네. 신 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 그 다음에 조직화되지 못한 시민들로 구성된다. 어쨌든 그러면 사회의 구성원을 지금 이렇게 소수의 엘리트와 지금 이 엘리트와 즉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직책상에 서로 뭐가 있다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자기들끼리 동조 있어. 질적으로 그죠? 성질적으로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맞아? 그리고 지배 엘리트 집단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단이 자기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길까 안 반길까? 안 반길 거라는 거야. 자기들 비슷하고 그죠? 연관 있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집단이 자체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읽으라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언제나 같은 건 아닙니다.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뭐뭐지만, 그치? 뭐뭐보다, 그치?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고. 체제 유지,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한다고? 합의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그지? 이 사회는 대체 이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합의를 큰 틀에서는 이런 체제 유지나 기본적 가치는 사회가 어떤 유지에 있어서 큰 틀의 측면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세고와는 반대되는 아주 큰 굵직한 어떤 이제 이 틀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이룸으로써 결국 또 보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저기 뭐 국민의힘 그런 게 아니고 뭔 거야?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지?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폐쇄적, 보수적, 그지? 이런 것들까지 거의 어떤 측면 같은 워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뭐 한다고? 유지하려고 한다는 이 권력의 주체는 당연히 자신들일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어떤 유지, 지속. 자,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다시 한번 독점적으로 주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신엘리트론에서 내세우는 사회는 어쨌든 간에 지배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 정책 어떤 이 결정에 있어서 그렇지 참여를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소수 지배 엘리트들이 독점적으로 주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런 결정들은 뭐야? 자기들끼리만 한다 이거야. 또 은밀하게 몰래 사람들에게 공시를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런 정책 결정에서 큰 역할에서만 다른 집단은 집단하지 못한 일반 시민 포함해서 그렇지 조직화되지 못한 다른 어떤 부류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여론 형성은 누구에 의해서?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들은 대중의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받지가 않아요. 그치? 즉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결국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수가 없지. 그지? 여론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그 여론 또 누구 여론이니까 엘리트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중의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됐을 뿐이다. 그치? 그리고 정책적 변화는 점진적이고 안전지향적이다. 점진적이다라는 건 이건 뭐야? 막 획기적이고 그치? 뭐 갑자기 획 바뀌는 게 아니고 대개는 천천히 그치? 자신의 어떤 지배 논리에 입각해서 그치? 천천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밑줄 그은 요거 지금 이제 이 빨간색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신엘리트론에서의 그치? 이 엘리트들의 정책 결정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엘리트들은 지금 이제 자 소수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동질성을 지닌단 말이야. 그러므로 타 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되게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아니, 자 그리고 자 이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입장이 똑같으냐? 그건 또 아니야. 자, 물론 세부적인 어떤 지침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큰 틀, 그치? 큰 지침, 자,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 가치, 기본권, 기본 가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대개는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어떤 모습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이들의 정책 결정은 결국 이제 독점적이고 이제 내지는 좀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하기도 하고 그죠? 역시 또 여론 형성조차도 그지? 엘리트들이 그지? 주도를 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타 집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타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 지배적 가치,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점진적이면서 안정성을 그지? 추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산문단 한번 보면 자, 이때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엘리트 정책 의제 결정과 관련해서 무의사 결정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뭐 보면 뭐 영어식대로 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뭐 non decision 뭐 making 해가지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뭐 된다 무시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또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책 의제 결정, 의제란 결국 이제 우리가 뭐야? 주요 주제들, 그치? 또는 뭐 안건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 설정과 관련해서 이제 무의사 결정론이 나오는데 딱 써졌으니까 지금 이제 단독 문제 나올 건데 자, 이때 정책의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문제만을 뭐 의제로 자 논의 또는 토의 주제로 통과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의 이해관계 일치하지 않으면 뭐 해버릴까? 외면하고 무시하고 바꿔버리고 그렇지 통과를 안 시키려고 막 노력할 거란 말이야. 자 또는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뭐가 되는 위협이 되는 것들은 그렇지 자 그런 이슈 의제들을 의도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맞지? 그러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딱 그치 뭐 선택적으로 이렇게 의제를 설정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니까 좀 지우고 어쨌든 신엘리트론에서 그치 이제 나오는 무의사 결정론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무의사는 결국 소수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의 의사는 지금 뭐야 반영되지 못하는 요걸 얘기하는 것 같죠. 그치 용어상. 그래서 어쨌든 무의사 결정론은 기본적으로 자 이 엘리트들의 그치 자신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에 따라서 그치 그 다음에 이익 관련해서 이게 만약 일치하고 높여주는 거라면은 통과. 그치 의제로 성장을 안건을 그치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이해관계나 이익이 그치 일치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좀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또는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야 안건에 올라오지 못하게끔 의제 설정이 되지 못하게끔 막아버린다. 이해됩니까? 철저하게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뭐야 이해관계 이게 지금 이제 기준점이 대척점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자 이거 그래서 인덱스 한번 매겨볼 건데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자 여기 지금 5가지로 이제 정책 과정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들 쭉 나오는데 1, 2, 3, 4, 5번이라는 인덱스 좀 매길게.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단계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해. 기본적으로 그렇지. 자, 1번 단계에서 일단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막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못 막는 경우가 있을 거야. 뭐 시민단체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2번 단계에서 즉 정책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해버린다고 그 의제, 그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 따위를 뭐 한다고 수정 내지는 축소 줄여봐요. 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아니 그래서 그 정책의 내용 자체를 그치 범위 내지는 내용을 수정 및 축소를 해버린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에게 뭐가 되니까 위협이 되니까. 알겠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은 이렇게 비교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그래도 또 결국에는 뭐야 통과가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정책을 이제 집행할 거 아니야 실제로. 그 집행 단계에서 뭐 한다고? 아 진짜 찌질하지. 예산을 깎아버려. 자 그리고 집행자를 매수를 합니다. 정책 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법안 같은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지만 실제로 뭐야 이런 행정 집행 같은 것들은 밑에 있는 그지 실무자들이 담당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그들한테 야 일부러 좀 늦게 하고 지연시켜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집행 단계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또 딜레이 시키거나 이제 방해를 하는 거지. 예산을 줄여버린다. 그 다음에 자 집행자를 매수해서 집행의 방해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4번 5번 그래서 정책으로 이제 실행이 됐고 그치 어쨌든 자 활료란 이제 뭐 돌아가서 이제 다시 평가하고 이제 뭐 피드백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5번 지금 묶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4번 5번 단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편견 따위 등을 동원을 해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해가지고 정책을 더 이상 뭐하지 못하게 이어가지 못하게끔 끝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정책은 누구에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 어쨌든 편견.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이유들은 편견을 동원한다라는 왜 가능하냐? 아까 위에 이 문단에서 얘기를 했다. 여론은 누가 주도해? 소수 엘리트 지들이 주도. 그러니까 에이 이 정책은 그치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했던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지 막 해버려. 자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합니다. 중앙선에.
어쨌든 그 정책을 끝내버린다. 그지? 이런 지금 이제 정책의 어떤 실행 과정에서 그치? 이 의사 결정론은 어쨌든 간에 이 소수 엘리트들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치? 갠셀 놓는다 이거야. 아니, 자, 그 다음, 자, 사문단 보면은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단이 여기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뭐 내일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단락은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한 단락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물론 내일 그 판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이런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고 하는데 속속소하고 매수하고 방해하고 부정평가를 이제 유도하는 여기에 그치? 자,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 일단 이 수단은 자 폭력의 사용이에요. 근데 이 폭력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자 기존의 질서 변화를 시키려는 의제나 기존 질서의 변화 요구가 정책 의지화되지 못하도록 결국 뭐 한다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폭력 맞아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집회를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지. 경찰도 보내가지고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렇지. 사람을 못 모이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기존 질서를 변화 또는 기존 질서 변화에 대한 요구. 그 기존 질서는 그들이 뭐 하는 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기서 말하는 기존 질서의 주체는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 뭐 한다고 사람들이 변화시키려는 의제 또는 변화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저항하는 거야. 맞서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 거를 결국 뭐 한다고? 이런 경찰력과 같은 물리를 동원해서 막아내는 거. 요걸 우리는 이제 폭력의 방법이라고 보겠다는 거지. 이해되니? 요건 우리가 자 가장 뭐라고 지금 또 보니까 강제로 저지하는 수단이면서 가장 또 직접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도 내일 지금 서울에만 1만 명의 경찰이 모인다고 했잖아. 경찰들이 24시간 지금 비상대기가 걸렸대요. 그래서 그 근처 이제 대기업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내일 출근하지 말라고 한대.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유혈사태 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도 난리는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거 모르는 사진 예쁘게 찍으면 돼. 알겠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수단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되게 민감한 이슈지만 너희들만 볼 겁니다. 왜 지금 그분이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결국에는 국회 장악하려고 뭐 동원해서 군대라는 거 물리적인 어떤 이제 폭력을 동원해버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제 헌법에 같이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제일 관건인 것 같아. 그지? 국회를 이제 폐쇄하고 그지? 국회를 본인이 이제 뭐 통제함으로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지? 이건 이 민주주의 체제를 좀 이제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좀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 어쨌든 간에 뭐 그들이 판단할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해결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차원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권력의 행사. 여기서 말이지 권력의 행사부터는 이제 좀 어떻게 했어? 좀 간접적인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뭐야? 권한.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뭐야? 말 그대로 사회적인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권위, 그치? 또는 뭐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직접적이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제재,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내가 지위라고 했다. 맞아?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2025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뭐 이제 많은 이제 뉴스에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옛날 이제 막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생각해봐. 자신들의 권한으로 그지 사람이랑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고문시키고 막 죽이고 그런 것들 그냥 막 덮고 그랬단 말이야. 맞아? 자,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어떤 권한과 지위라는 어떤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지배 엘리트들의 기득권의 그치? 자, 이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뭐 한다고? 자, 이거는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도전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알겠지? 자,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합법적인 제재의 주체는 누구라고? 이건 소수 엘리트야. 알겠지? 소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제재, 합법적인 어떤 권한을 통해서 그 누구? 자, 기득권에 도전하는 데서 말하는 기득권이란 위에서 같은 말 뭐야? 기존 질서인 거야. 맞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거지 저항하는 자의 특정 가치를 뭐 해버린다고? 박탈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위협한다, 위협. 이제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내가 알고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 권한 내에서 그렇죠. 이것은 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너희들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어. 그때는 뭐 경찰 물리력 동원 안 해도 그지 법 집행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우리 2학년 때도 이제 난소금 같은 거 했잖아. 때로 물론 마지막 장면에서 뭐 이제 강제 철거를 하러 오긴 옵니다만 계속해서 뭐 이제 이 철거 개고장 같은 거 보내면서 그렇지 계속 압박을 준단 말이야. 너 정말 안 나가면 그 철거 비용까지 너희들한테 다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결국 권력의 행사 아닙니까?
그지? 권력의 사회이나 또 행포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자 위협하는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단은 상대를 이제 위협하는 자 소극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소극뿐만 아니라 뒤에는 뭐 나와야 돼서 적극적도 나와야 되지. 그래서 외부의 영향력 있는 또 유력 인사를 영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그치 영입해서 다른 인사를 외부의 인사를 영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이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뭐 힘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뭐지 전문가를 갖게 개동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쌤이 판자촌에 산다고.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고 막 버팅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지역에 뭐 시장이나 또는 군수가 와가지고 법적인 누구야 변호사 같은 거 대동해가지고 아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안 떠나시고 머무르시면 어떤 법에 저쪽돼서 징역 몇 년이고 벌금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막 압박하는 거야. 하면서 눈을 막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외부자 영입해가지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셋째, 이렇게 다 하고 다 정리하자. 자, 셋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3번이 요즘 요 사회에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 그치? 우리의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저건 뭐다 잘못됐다라고 엘리트들이 이제 얘기한다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은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고 그치? 자본주의 사회인데 왜 개인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막 억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치? 자신들이 돈을 뭐 더 잘 벌 수 있는 어떤 이제 제도를 그치?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어쨌든 이는 지배적인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는데 이때 지배적인 가치나 규범은 결국에 그 지배적 가치나 규범은 또 누가 만들었겠어? 소수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또 질서 틀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또 역시 기존 또 질서 같은 말 기득권이야 계속 나오지 그치? 이것에 대한 도전을 뭐 해버린다고? 이 기존 질서는 결국 위에 있는 이 자신들이 세놓은 지배 규범에 뭐하다 반대돼 버린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 거야?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야. 잘못됐어. 빨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치부해버린다. 이건 요즘 제가 딱 그렇잖아요. 자기들 신념, 이념, 그치? 규범에 안 맞으면 상대를 그냥 뭐 이분법적으로 좀 봐버린다는 거예요. 딱 지금 대한민국 사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쉽고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거나 또는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그 이유로 뭐 해버린다? 억압을 해버린다. 그치? 억압. 얘네나. 그래서 간단하게 쌤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첫 번째는 폭력의 사용이었어. 그치? 폭력은 쉽게 얘기해서 물리적인 수단으로서 가장 직접적입니다. 가장 1차원적이기도 했고요. 이해되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권력의 사용이었는데 이때 권력의 사용이란 어쨌든 간에 위에 있는 물리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어떤 권한이나 그치? 지위 이를 이용해서 어쨌든 자 시민들을 일종의 뭐냐 위협하죠. 그치? 근데 이 위협이라는 것은 그 위협을 어떻게 소극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외부 전문가를 그치? 자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적극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배가치, 그치? 또는 뭐 신념, 뭐 이런 것들이요. 이념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뭐 하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내세운 이런 어떤 가치, 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뭐야? 다 비민주적이고, 그치? 반애국적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치부를 해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엔 뭐 하는 거라고? 비민주적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뭐 하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지. 즉, 의제로 설정되는 것을 방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억압이라고 표현했어. 자, 각각 뭐 이제 핵심적 키워드가 있던 1번에서는 물리적인 직접적인, 그치? 2번에서는 위협, 그치?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억압,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군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개 추가가 되긴 해요. 자, 네 번째로 추가되긴 하는데, 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고,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애당초 그치? 얘네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게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맞나? 그런데 그것을 아예 그냥 새로운 것으로 바꾸거나 강화를 해버리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애당초 자 봐봐. 이게 중요하다고. 이 지배적인 규범이다 그치? 절차. 이게 지금 우리 기존 질서였잖아. 맞아? 이게 지금 뭐야?
애당초 요게 사라지 또는 너무 강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사라지거나 그렇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렇지 강화되거나 새로운 것으로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변화 요구 자체가 지금 뭐야? 의제화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A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변화 요구를 B라고 하자. 그런데 요 A를 뭐로 바꿔버렸다고? 예를 들어서 A 다시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A를 위한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데 A 다시를 바꿔놓으니까 이 B는 A 다시에 대한 변화를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네 번째 자신들의 신념이나 지배적 가치. 요것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였나? 강화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지배적 가치에 대해서 기존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그치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는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바뀌어버렸는데 수정되고 강화되버렸는데 이 요구가 똑같이 되면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치 이 소수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에 대해서 뭐하지 못하게끔 도전하고 저항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린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무의사 결정의 수단은요 현대사회에 들어서 둘째나 셋째 방법 요 방법이 좀 많이 쓰인다. 현대사회에서 그치 권력이라든지 사용 그다음에 지배적 가치에 그치 입각을 한 어떤 오각들 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자,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2번, 3번을 쓰게 되면은 그치 그러니까 뭐 위협하고 억압하긴 하는데 이 권력이나 이런 지배적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그치 사실 표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들이란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자 이런 어떤 이제 2번과 3번이 작동해서 우리 지금 이제 원하는 거지.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가 설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구체적이면 나 맞았어. 경찰 동원돼서 애들이 우리 집 다 부쉈어. 그것도 증명할 수 있단 말이야. 물리적이니까. 얘는 물리적이지가 않다고. 그치? 직접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치 되었는가에 대한 증명이 쉽지가 않다라는 점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 프레이라는 또 학자가 있나 봐. 어쨌든 프레이라는 사람은 무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1, 2, 3번 중에 여기서 특히 뭐 2, 3번이겠지, 그치? 이런 2, 3번과 같은 무사결정이 그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자.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그 다음에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 그치? 요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무의사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내세웠어요. 어쨌든 프레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 무의사 결정이 됐는지의 확인 과정을 그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핵심 쟁점이란 우리 현재 그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한다. 그럼 다시 그래서 말하는 현재 가치는 또 결국 아까 그 앞선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결국 뭡니까? 기존 가치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도전하는 상황이 맞느냐?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무의사 결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소수의 엘리트 아니 그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쟁점이 과연 그지 현재 가치에 반하는 것이냐 반하지 않는 것이냐 그지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무의사 결정의 그지 대상이 될 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옥동에 공부대를 밀어버리고 뭐 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막 백화점 하나 짓고 싶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시의원이고 지금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중구에 세우려다가 실패했잖아. 이제 여기는 아마 공유지라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긴 낮은데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뒷돈 많이 받아서 정한 거야. 신세가. 그래서 여기 무조건 백화점 줘야 된다 이거지. 맞아? 근데 옥동 주민들은 백화점 있으면 사람들 막 안 그래도 지금 유동인구 많은데 더 복잡해지고 막 반대를 막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다고 보니까 지금 집에 걸리는 지금 여기다가 뭐 복합센터 같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백화점 세워서 그렇지 많은 어떤 또 뒷돈도 좀 땡기고 그렇지 또 뭐지 뭐 임대료도 좀 챙기고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니까 반대하니까 이것은 지금 뭐 하는 것이다 핵심 쟁점으로 좀 뭐 볼 수가 있는 거야 지배가치에 반하는 거 이런 관점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 실제로 저 이제 철거 확정은 됐는데 뭐가 들어설지 모르겠다. 옆에 대공원 있고 뭐 저기 옆에 뭐지 UBC 뭐지 방송국이 옆으로 옮겨오고 뭐 만들어질 게 없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보면은 핵심 선정.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분배되는지 또는 현존하는 자원 분배가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제 핵심 쟁점 선정을 위해서는 이제 자원 분배라고 지금 계속 나오는 자원 분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느냐. 어쨌든 그들이 세워놓은 그치 엘리트가 만들어놓은 이 현재 가치 얼마나 많은 거야 도전을 받느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핵심 쟁점이라고 봤어. 선정이 됐어. 그러면 두 번째로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니까 이것도 방이 있어.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전제가 됐을 때 이것은 지금 이제 무의사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요. 자, 그래서 이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이거 뭐냐?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맞서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질서에 다시 기존 질서랑 기득권 현재 가치야, 맞지? 기존 질서에 도전을 하려는 집단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 이 말이 뭐냐? 기존 질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맞설 것인가, 그치? 또는 맞서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는 행사한다면은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거겠어? 그 질서에 대한 도전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뭐다? 그래, 무의사 결정에 이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지. 왜? 기존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봐라. 우리한테 지금 그런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우리의 지금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거야? 하고 막 이제 뿔이 날 거 아니야. 그치? 요거, 행사할 것인가,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할 때, 행사할 것인가, 이거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행사한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방지 권력 체계라고 해서, 자, 핵심 쟁점과 관련된 영향력 행사를 이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시민단체, 어떤 조직이. 자, 그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해서 좌절시킨 것을 증명한다. 그럼 요거는 결국 주체가 누구냐면, 요번의 주체는 누구다? 요번의 주체는 엘리트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1, 2번까지는 지금 뭐야? 우리가 지금 지배가치에 도전할 거야. 그리고 그걸 행사할 거야. 그 권한을. 그지까지는 그 주체가 누구였다고? 내가 행사 시민이라고 할게. 알겠지? 타 집단, 엘리트가 아닌 집단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맞서는데 엘리트들이 결국엔 뭐 한다고? 그들이 지금 뭐야?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지? 또는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막 지금 이렇게 막 도전을 해보잖아. 그것을 방지하려고 권력을 섰냐, 안 섰냐? 아니, 자, 그것을 섰다면은, 증명이 만약에 됐다면은, 최종적으로 뭐다? 이것은 무의사 결정.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됐다면은, 무의사 결정 OX. X는 그렇지. 왜 1, 2, 3번 조건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그들이 과연, 이들의, 그치? 이들의 이제 이 정책 의제 설정에 있어서 방해를 했냐, 안 했냐, 권력을 섰냐, 안 섰냐. 요까지가, 세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뭐다? 확인하는 방법이다.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립하는 무의사 결정.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렇게 뭐 옆에 살짝만 쳐볼게요. 1번 해가지고 핵심 쟁점의 선정인데 지금 요거 그냥 물결로 좀 표현할게. 저기 인덱스 1, 2, 3번 매겨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현재 가치 계속 얘기 나옵니다. 기득권 내지는 아까 또 뭐 나왔나? 기존의 질서 다 같은 층이 아닙니까? 아니 여기 뭐하는? 도전하는, 저항하는 거. 그죠? 라면은 핵심 쟁점의 선정이 맞아. 됐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보니까, 자, 우리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안 적을까요? 연습을 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얘네도 지금 이제 그 영향력을 뭐 할까? 행사를, 그지? 하고자 했다. 그지? 그러니까, 자,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단, 피해 예상되는 집단, 그러니까 요 주체 잘 보셔야 돼. 1, 2번은 지금 누구라고 주체가? 지금 요거는 기존 질서에 맞서려는 일반 시민이라고 보자고. 알겠지? 자, 요렇게 이제 영향력 행사하기로 했어.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 그리고 이제 방지 권력
체제, 이제 체계를 활용했냐? 요건데 이번 방지 권력 체계의 활용 주체는 누구라고? 엘리트. 그치? 이 엘리트들이 얘네들한테 그치? 자, 못하게끔 그래. 권력을 행사를 했냐, 안 했냐? 행사를 만약에 했다 하면 1, 2, 3번 다 만족돼서 그것은 결국 뭐다? 무의사 결정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뭐가 되었다? 이 정책 결정이 그치? 정책 결정이 방해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보겠다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해서 마지막 단락은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쟁점이 되는 많은 상황들 중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서야 비로소 뭐 되는 그러니까 다 해결되고 나서야 또는 뭐 사건에 다 터지고 그치 피해 다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책이 뒤늦게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는 그치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적절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연되는 경우, 그치? 아니 적절한 정책안이 제시되지 않아서도 지연되는 경우. 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 또는 대안이 없어서 또 이제 딜레이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관계자의 동의란 결국 당사자, 사건 이제 갈등이라든지 사회 문제를 이제 당사자들 간의 어떤 합의 같은 것들이 안 돼서 딜레이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1, 2, 3번과 같은 것은 그래도 뭐라고 보겠다는 거야. 1, 2, 3번은 그래도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 이거야지. 이제 자, 노란색 지금 1, 2, 3번은 그래도 정당한 사유인데 이런 정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정당화되지 않은 정책 지연도 분명히 있다. 요걸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무의사 결정론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지? 왜 그렇다고? 왜 딜레이 되겠어? 저 무의사 결정론에서는. 결국 소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필요한 정책을 계속해서 뭐하고 막고 수정하고 축소하고 매수해서 방해하고 그치? 부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의사 결정론 자체가 그치? 뭐다? 정당화되지 되지 못한 그런 어떤 정책 결정 아니냐라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알겠어? 어쨌든 이 정책 결정이 이렇게 딜레이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우,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무의사 결정론이라는 게, 그렇지? 자,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번에 이거 전기방송 묻는 거니까 3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지? 자, 2번 갈게. 자, 내용 확인하는 문제. 내용 확인하는 문제 우리가 한번 읽어왔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볼까? 1번에 정책의 개념에 따른 정책 결정은 아까 우리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지. 아까 다 썼다가 좀 빨간색으로 다 지웠는데, 그치? 여기 한번 썼었어요. 그죠? 미래지향적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쟁점되는 것들은 정책 결정에서 지연이 나타나지 아니지. 아까 금방 마지막 단에서 뭐라고 했어? 지연이 정책적으로 다시. 정당화된 어떤 지연도 있고, 그래서 정당화되지 않은 지연도 있다라고 해서 정책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거야.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다양한 집단이자 또는 개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다원, 여러 가지. 요거 한 선택지 때문에 아까 1문장에 그 문장이 있었던 거야. 되게 비효율적이지, 사실. 5번에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건 뭐야? 반대되는. 이제 그런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 힘으로 막는 것, 그 우리는 폭력의 방법이라고 했다. 폭력의 사용. 자, 경찰력 동원하고 군대 동원하고, 국회를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기역의 입장. 그래서 기역이 우리 신 엘리트 요거 얘기해. 어제 또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입장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1번 서피지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안정지향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했어. 안 바뀌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배 엘리트들을 대중들이 모르게, 아까 내가 은밀하게, 모르게를 은밀하게라고 했다는 거지? 자, 다른 말로 볼 수가 있는 거고. 3번에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사회의 자원이 나누어지며 어쨌든 소수에 의해 자원이 나눈다는 말이야. 그 자기들 얼마나 해쳐먹겠냐고요. 그리고 여론이 누구의 엘리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얘기 인간 다 나왔던 거예요, 사실. 4번에 엘리트들은 동질성 오케이 좋아. 그런데 세부적 상에서 의견이 다르지 않아. 아니지, 내가 이런 것들 다를 수도 있다. 그지? 있지만 하고 그냥 괄호 체크는 항상 선택지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다르지 않다가 아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5번에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어쨌든 자신들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범주 내에서 정책을 변화시키게 했죠. 그지? 응. 자, 그리고 4번의 무의사 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 다시 한번 더 자신들의 무슨 관계? 이해관계. 그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답 몇 번? 이거는 뭐 고려 대상도 아니냐. 이거는 바로 3번입니다. 맞죠? 다른 거는 지금 이제 보면 대중이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 여론을 본인들이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받느냐. 그치? 그 다음에 자신들의 정책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니지. 자신들이 지금 뭐 할 수 있다고? 편견이나 부정적 평가를 유도해서 누가 자신들의 지배 체제에 또는 지배와 또 원리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만들지. 어떻게 자기들을 위한 정책을 부정적인 걸로 만들겠어. 왜 자기가 자기 묻어냐 이거야. 4번에 정보화 시대에서 지배 엘리트들은 정책 과정에서 정보화 시대에서는 폭력에서 신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무의사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제 요 4번 선택지는, 자, 정보화 시대라서 1번은 조심히 써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무의사 결정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니고, 무의사 결정 시에 엘리트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요거죠. 요거는 이유가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유로는 부적절하다. 알겠지? 5번에 지배 엘리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장이 의제로 설정되면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것도 이유로 적절하지는 좀 않다는 거야. 맥락상. 요 이유는 또 뭐라고? 저거는 지금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애당초 뭐야? 그 전에 방해를 해서 그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니까 이것들 중에 방법론적인 것이지 이유로는 부적절하다.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 6번 안 할 거야. 외국인 문제.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보기, 이제 구체적인 또 사례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보기를 따로 안 읽을 거거든. 왜냐면 밑에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런 것도 우리 문학할 때 얘기하지만은 반대한 것은 또는 홍보한 것은 나올 거야. 그럼 뒤에 이제 보면 이제 결국에 상인연합회가 복합 쇼핑몰 건설을 반대했다라는 복합 쇼핑몰 건설은 또 누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지. 그 결국 상인연합회는 우리가 편하게 쉽게 시민이라고 표현할게. 알겠지? 그리고 복합 쇼핑몰 건설은 누가 주도했을 거라고? 엘리트들이 주도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 반대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 뭐 한 거야? 지배 가치에, 기존 질서에 지금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한 것이다? 자, 시장이라는 엘리트, 선거공약 실천 정책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그치? 뭐다? 도전한 거니까 그치? 이건 핵심 쟁점이다. 이해됐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밑에 2번 봐봐. M씨가, 자, 우리, 복합 쇼핑몰 소가를 홍보를 했대요. 자, 홍보했다는 것은 결국 뭐? 여론. 그치? 이런 몰이를 한 거야, 지금 엘리트들이. 시가 홍보를 했으니까 상인연합회 영향력 행사를 또 방지하려는 방법. 또 결국에 홍보를 함으로써 그치? 야, 쟤네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는 우리 시에, 우리 동네에 발전을 저해하는 거라고. 라고 그치? 그들의 지금 반대 의견을 계속 뭐 하는 거야? 부정적인 여론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또 결국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엘리트들이 지금 방해를 하는 거야. 이제 복합 쇼핑몰 그 건설의 반대가 그치?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그죠? 방해를 하고 있다고. 요 홍보 자체도 지금 뭐 한 거라고? 시에서 홍보를 하는 거, 시에서. 아니, 회사, 복합 쇼핑몰의 그 이제 자회사, 뭐 아까 내가 신세계 같은 그런 회사도 아니고 시에서 홍보를 한다. 그럼 요거는 엘리트들이 그지 방지 권력책이 한 거죠. 맞지? 자, 다음 3번에 복합 쇼핑몰 건설이 가능하도록 시 기존 규정을 뭐 했다고? 때로는 뭐 한다? 수정하기도 한다. 그지? 수정 또는 축소하기도 하는데, 자, 수정해서 복합 쇼핑몰 건설이 완공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범 규칙을 강조하여 상인연합회의 반대를 봉쇄했다? 아니지. 그러니까 건설이 완공이 됐단 말이야, 수정을 해서. 그럼 이것은 지금 이제 기존의 규범 규칙을 강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강조랑 수정은 층위가 달라요. 그지? 자,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상인연합회의 반대를 뭐 한 것이다? 봉쇄한 거를 강조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치밀하게 바꿔버린 거야. 아니 원래는 이곳에 복합 쇼핑몰을 세우지 않기로 또는 10주 이상 건물을 못 세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몰래 시의회에서 뭐 해버린다고 날치게 해버린다. 이 지역에 10점짜리 이상 건물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확 날치게 해버려가지고 확 건물을 세워버린다. 그지? 건물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리지 못하잖아 사실은. 그지? 자, 정답 3번입니다. 오케이? 4번에 시장이 긴급 회의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조사했다.
그러면 결국 긴급회의에서 예상한 방법대로 상임연합회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영향력에 대한 비례의 정당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럼 이 말인즉슨 자 그리고 이제 긴급회의를 시장이 열었고 과거에 또 사례도 이런 반대 사례가 있었나? 이렇게 지금 뭐 시민들이 그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나? 저게 정당한 것인가? 라는 걸 지금 뭐 했다고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는 그지? 쟤네가 저렇게 반대하는 게 맞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방조원력 체계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5번에 상인연합회에서 복합 쇼핑몰 건설 반대 시위를 실시한 것은 반대 시위와 긴급회의를 통해서 예상됐던 방법이라는 점에서 시위를 했고, 그것은 이제 예상됐던 방법이라는 점. 결국 이제 상인연합회에서 복합 쇼핑몰 건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 그럼 시위를 하니까 뭐 시위는 이제 뭐 해산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마 시장의 긴급회의를 통해서 그래 좋아. 네, 이렇게 시위할 때는 해산할 수 있고 경찰 동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자, 실제로 위에 이제 한번 보면은 그렇지. 자, 요것만 한번 살짝 볼게요. 위에서 자, 우리 그 보기에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 시위 반대 서면 운동 또는 뭐 반대 시위를 막 한단 말이야. 예상한 대로.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뭐 한다는 홍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홍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권력 체계가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당하게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요즘 시대는. 그래서 지금 홍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방지 어딨노? 방지. 방지. 이거 어딨노? 방지 권력 체계를 작동시킨 것이다라는 거야. 얘네가 지금 영향력을 행사를 해버렸어. 자, 엘리트 입장에서 그걸 방지를 해야 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5강의 본문 읽읍시다. 자, 그러면 5강을 할 건데, 그래서 조미에 나올 친구 있나? 저요. 둘은 1회 때 할 거야? 저희 종이 바르대요. 봤지? 종이 해야 된다니까. 그 느낌이 그렇다. 다시 필기를 할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일단 5강은 경제입니다. 법이고, 그지? 그러니까 돈 얘기 나오는 법 지문이야.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요 개념은 1문단에 임차, 임대라는 개념만 잘 잡고 가면은 요거는 아까 4번 지문보다는 조금 쉽다. 알겠지? 자, 1문단 한번 볼까? 자,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우리는 빌려 쓰는 사람을 누구라고? 임차인이라고 할게. 알겠지? 우리 예전 내신할 때 차자표 이런 거 할 때 차자, 빌릴 차자. 그치? 그래서 빌려 쓰는 사람이고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쉽게 간물주야. 여기서 뭐 이제 건물 얘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이제 우리는 임차물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자, 건물로 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알겠지? 뭐 월세 내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임차인이 빌렸으니까 빌린 대가로 뭐 해야 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사용료. 그걸 우리는 차임이라고 한다. 또 사용료라고 그냥 읽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빌린 대가라고 보면 된다. 알겠나?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차임은 이제 일정 기간을 단위로 매월 지급을 하지. 월세 개념으로, 그치? 그래서 자,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우리는 흔히 뭐라 부른다고? 월마다 주니까, 그치? 월세라고 부른다 이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임차물이 주택이나 지금 상가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건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쌤이 이거 건물주가 아니야. 우리도 여기 2층에 지금 뭐 하는 거? 빌린 거니까 우리도 빌린 거 임차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임차인입니다. 그지? 이제 여기 건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이제 임대인이고.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매월마다 이제 이 월세를 낸다 이겁니다. 매월 1일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은 그러면 근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걸어요. 우리도 보증금 여기 몇 천만 원 걸어놨어. 왜냐면 혹시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뭐 몇 달씩 뭐 월세를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깐단 말이지. 월세를 못 냈을 경우에. 그래서 보증금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증금이 물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보증금 없는 계약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아마 뭐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 이제 대학 가시게 되면은 기숙사 안 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취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월세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때 뭐 이제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자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즉 우리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보증금을 말 그대로 보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뭐 물건을 예를 들어 집안에 그지 내가 담배를 막 펴가지고 벽지가 누래졌어. 그러면 또 이제 집을 나갈 때 만약에 도배를 새로 해줘야 된다. 그럼 거기서 좀 까는 거고. 내가 나가기 전에 2달치 이제 그 월세가 밀렸다. 그 보증금에서 2달치 깎아주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내가 정말 깔끔하게 쓰다가 그지 살다가 나가면은 보증금 꽂아놓은 거 그대로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때 다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연체됐다는 건 밀린 만약에 월세가 있거나 관리비 내가 아까 이제 공공시설물 같은 거 내가 파손을 해버렸어. 그렇게 돼서 내 집 내가 냉장고를 어제 개막 사려고 갔단 말이야. 옵션도 있던 냉장고 새로 사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임자에서 이제 보증금에서 까겠다 이런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제된다라는 말이 바로 보증금에서 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증금에서 이런 연체된 또는 관리비 같은 것들은 뺀다.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증금 5천만 원 꽂았어. 근데 내가 지금 밀린 월세가 500만 원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냉장고를 500만 원짜리를 깼다 이거. 그럼 여기서 얼마 빼고 1000만 원 빼고 얼마를 내가 받는다고? 4천 받는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어쨌든 이제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민사는 우리 개인 간의 거래, 그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계약.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계약에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체결 여부, 다음은 월세, 다음 보증금의 액수, 그리고 임대차 기간 내가 빌리고 그렇지 빌려주는 그런 기간 등은 모두 어쨌든 간에 임대인 임차인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 나오면 뭐 있어? 예외있단 말이야. 그러나 임대차 기간 설정이나 차임이라 갑자기 월세가 막 올라갈 수 있거든. 이게 악덕 건물주를 만나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2달까지는 거지 50만 원 했는데 갑자기 내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70만 원을 올려야 되겠다. 이질을 할 때 있단 말이야. 50에 70이면 몇 프로 오른 거야? 40% 오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무 증액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렇게 기간이나 또는 차임 증액과 같은 거지 이런 어떤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이 때로는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 나올 거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나올 거예요. 한 2년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거죠. 인천 또는 경기 또 지역에 이 전세 사기, 그지? 이런 것들 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전세 또는 월세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계속 한 거야. 한 사람이 부동산을 몇십 개씩 이렇게 막 펼쳐놓고 각 지역에 이 물건이 있다를 계속 한 물건 가지고 수십 명한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광고고 괜찮네 계약할게요 하고 계약 막 하는데 그 한 명이 그지 수십 명한테 이제 보증금 받고 날라버린 거지. 보증금 몇 천씩 받고. 그럼 한 명은 몇 천이지만 그게 수십 명, 수백 명 되면 수억이 된단 말이에요. 수십억.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 사기 수십억, 수백억 사기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나라님이나 국회의원 놈들이 이런 것들 만든 거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 갑자기 막 이제 기간 결정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주는 언제 하시고 입주의 통 같은 것들도 이제 적어서 막 그렇게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거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1문단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이제 크셔가지고 그치? 다른 이제 타지 생활을 한다거나 또 사무실을 구한다거나 할 때 임대차 계약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빌린 사람 임차인, 그 다음에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그리고 얘네들 간의 그 거래물은 임차물이라고 불러서 여기 대해서 그러면은 임대인은 당연히 그럼 임차를 빌려주는 어떤 의무, 항상 우리 법지문은 이제 우리가 채권과 채무의 관계잖아요, 그지? 그게 상대적인 거야.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물건을 내가 빌려주는 대신에 뭐를 받을 권리가 있어? 아까 돈 두 글자 차임, 이제 월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금 이제 월세를 주는 대신에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항상 이제 신경 써주면 좋겠죠, 그죠?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지금 이제 권한과 그지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주고, 나도 이미 잘 아는데, 차임, 월세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그 물건, 해당되는 물건 사용할 권리를 주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끼리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계약은 이제 보니까, 이런 차임 외에도, 그치, 보증금이 붙기도 하고,
또는 기간 설정도 좀 해야 되고, 그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계약은 자유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자 기간이나 이제 차임이 올라가는 차임이 증가하는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것이 규정 즉 법률 규정이 우선일 수도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누구 간에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이 원칙입니다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기간, 너무 말도 안 되는 증액 이런 경우에는 뭐가 우선일 수 있다고? 법이 우선일 수 있다고. 쉽게 해서 법이 우선인 그 이유는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그지? 자, 대개는 임차인. 약자를 위주로 법은 만들어집니다. 그지? 자, 어쨌든 밑에 이 문단 봐봐. 그래서 그런 법을 이제 우리 뭐라 그러겠다고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이라고 지금 한정을 지어놨으니까 우리 임차인이 있으면은 자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 자 임대차 기간을 좀 보장해줘야 될 거다. 갑자기 그렇지 나가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니야. 기간이 보장돼야 된다고. 자 생활의 어떤 안정을 목적으로 기간은 보장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이 법률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와는 무관하게 다 적용이. 그러니까 대상이 그 임차물이 뭐일 때 주택이다. 이제 주거용이다 하면은 무조건 다 적용이 돼요. 갑자기 어느 이제 만약에 좀 뭐 날이 따뜻해서 그렇지만은 겨울에 갑자기 나가라고 생각해봐봐. 그지? 막막해요. 당장 집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적용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주거 생활이 아니다. 일시 사용은 어필해야 된다고. 위에 있는 주거 생활 안정이 아니잖아. 잠깐 내가 쓰는 거니까. 맞아? 그때는 이런 기간 보장이라는 이런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위에 아까 다시 목적 주거 생활 안정이어서 사는 게 안정이 되는 거다. 근데 일시 사용이니까 주거 생활 안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기간 보장 따위를 보호하는 그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그리고 일시 사용 체크 하나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법은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시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보장한다 했는데 최단, 즉 아주 짧게는 몇 년, 2년짜리 계약으로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2년 안에는 임대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차인 쫓아내보낼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 이유를 대답해봐. 주거생활 안정.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들어가는 사무실 용도야. 그럼 2년 안에 쫓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법칙은 항상 적용, 이제 우리가 그 상류 조건과 대상과 사례 또는 뭐 예외적 상황 항상 염두에 돼.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도 자, 그럼 봐봐. 다시 보장을 하는데 2년 더 주는데 우리 임차인 빌린 사람에게 뭘 주냐면 갱신 요구권 또한 준대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법들은 이제 임차인을 위한 법들이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지? 물론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준다. 갱신에 우리는 뭐 하는 거? 재설정이야, 맞니? 그러니까 다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 간 임대차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약정. 예를 들어서는 1년 동안 내가 월세방으로 월세를 주고 살기로 했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때 2년 미만으로 이게 약정을 지금 1년 내내 내가 했을 때. 자, 또는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일단은 뭐 할 수 있다고?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 내가 처음 살 때는 1년이라고 계약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이제 보니까 사업하다가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1년 나는 성공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공을 못해서 못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1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임대인한테 얘기하면은 임대인은 쫓아내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최소 2년입니다. 맞아? 그래서 또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계약 조건. 쌤도 사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건물 주면은 계약서 쓸 때 이렇게 기간을 안 정할 것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2년을 딱 놓고 있기 때문에 뭐 2년, 뭐 1년 정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거든. 더 불편해 사실은. 그러니까 안 정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2년, 최소 2년. 그리고 갱신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하면 돼. 알겠지? 언제쯤 건물 줘야 되겠나?
한참 남았어요. 어쨌든 다만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문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다만 임차인이야. 지금 임차인이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 그래서 말하는 약정이 지금 뭐라고? 계약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법률보다 불리한 지금 계약이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잖아. 아니 법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유효함을 왜 이 사람이 주장하냐 이거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좀 의문이었는데 예시를 한번 보자는 말이지.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우리가 약정을 했어. 1년. 자, 그래서 1년이니까 지금 2년 미만이거든요. 그럼 이 최소 지금 2년이 지금 보장되는 경우란 말이지. 자, 근데 임대차 기간이 1년이 경과해버리면 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 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자, 이게 뭐냐. 그래서 1년 약정하고 1년이 지났어.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법으로는 존속 기간을 그 법에 그 계약에 유지 존속 기간을 2년을 줬는데 1년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러면 바꿔 얘기해가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아까 내가 꽂았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단 말이거든. 2년이 안 지났으니까 법에서 보장하는. 하지만 내가 지금 이제 뭐하다고 급하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보증금 꽂아둔 돈만큼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계약금을 다른 데 또 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뭐 한다? 아, 나 2년 안 할 거고, 나 지금 급해가지고, 그치? 자, 그 기간 만료 효과인 보증금 반환 따위를 내가 지금 받아야 되겠어? 라고 때로는 법을 어기고, 그치? 2년 보장해준다는 그 법을 어기고, 그냥 나한테는 좀 불리하지만, 그치? 보증금 먼저 땡겨받겠다 이겁니다. 맞아? 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치?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하다. 즉, 2년이라고 해놨으면 2년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내가 저 보증금 받아오는 거잖아. 그치? 알 수 있어. 그런데 임대인은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즉 아까 그 최단 존속 기간 2년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만료 즉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냥 2년 동안 그 사람이 이 집에서 살게끔 계속 놔둬야 된다 뭐 요거예요. 최소한.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주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주택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자, 이 주택 임대차 계약 보호법이 있는데 요때 지금 이제 그 목적은 일단 자, 그 주거 생활의 안정이었단 말이야. 아니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주거 생활 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 사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법의 효력을 법의 어떤 효과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 요거 하나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은 자 계약을 당사자들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존속기간을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을 해주고 있다. 맞지? 자,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기간을 설정을 안 했을 때 그치? 기간을 설정을 했더라도 그 기간 설정이 1년 미만일 때 그치? 2년 미만이야다. 2년 미만일 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그치?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해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자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자 이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치? 빌린 사람이다.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 법률의 내용보다 불리한 자신의 지금 이제 그 약정이 그 유효하다라는 걸 주장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자 1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자 1년이 경과를 했어 실제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내가 지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2년보다는 지금 안 되는 기간이니까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치? 1년이라는 말이 이 말이 지금 여기서 불리하다는 말이 2년 보장해줬는데 1년 만에 보증금 돌려받고 집 나가는 거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불리하다는 말이. 그래서 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반대로 임대인은 어땠다고? 임대인은 어쨌든 2년간 뭐 할 수가 없다고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가 없다. 적어도. 그리고 2년 딱 하루 되는 날부터는 뭐가 되겠어? 떠들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뭐 별대 갱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라. 자, 어쨌든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은 우리가 뭐 하면 선생님 2년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2년이 아니고 10년이면 좋지 않을까요? 길어지면 좋은 것처럼 우리 트릭이라고 보인다. 너무 길어도 뭐하다? 안 좋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착신 거지. 자, 뒤에 문장을 보시면은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인정되면 오히려 우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대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기호화된 문장 문제는 추론 문제라고 했고 이유 문제라고 했어. 요거는 어디 근처에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나왔기 때문에 한 3-4줄 정도 안에 지금 답이 나올 거란 말이지. 볼까? 자, 따라서 적정 기간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다. 자, 왜 이러냐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즉 2년이라고 적용했는데 임차인이 빌린 사람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즉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제 2년 원래는 법으로 2년 보장해 주잖아. 근데 내가 지금 1년 만에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 봐. 우리 임대인이 보증금을 큰 돈을 받아. 뭐 적은 돈 안 받아. 몇 천만 원 받거든. 또는 뭐 집 같은 거 제가 살려면. 자, 예를 들어 뭐 이제 보증금 1억이라고 하자. 자, 1억을 가지고 우리 임대인 같은 사람들은 건물을 웬만하면 한 개 안 가지고 있어. 건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있거든. 그렇게 건물을 또 뭐 한다고 건물 담보자 끼고 또는 이제 이렇게 보증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또 새 건물 짓고 새 건물 짓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되게 목돈이 큰 돈이 많이 들어가. 그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때, 2026년 4월 4일, 4월 3일에, 요때 이제 뭐 1억 정도를 은행에 넣고, 뭐 10억 정도를 투자하고, 계약이 딱, 계산이 딱 쳐 있단 말이야. 근데 자, 갑자기 2년 정도, 이제 2년이 있다가 내가 좀 빼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갑자기 1년 만에 준이가 우리 쌤 건물에 살고 있어. 준이가 갑자기, 저 나갈 거예요. 하면서, 그치? 갑자기,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이제 1억 가지고 지금 은행에 넣었다가 뭐 지금 해가지고 건물 좀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다 뭐래? 계획이 다 흐트러집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민영사는 좀 그렇고 금전상해, 그치? 또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어떤 손해들을 뭐 해야 된다고?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너무 길면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치? 임대차 종료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이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다 갚아주고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 그럼 내가 꽂아둔 1억을 그대로 다 못 받고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쌤이 따로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문제 풀 때 바로 선택지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 항상 이제 기호화된 문장 문제는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멀지 않은 근처에. 자, 어쨌든 계약의 그럼 이제 갱신이란 아까 갱신이라고 어디 이 문단에서 나왔었는데 갱신이 뭐냐? 아까 갱신 요구 또 나왔네, 그치?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임차인한테 주는 건데, 자, 기간이 만료가 돼서 소멸하는 계약 당사자는 우리 누구? 임차임대인들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더블 제목으로 표현할게. 자, 임차임대인들이 종전, 그 이전과 그치?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거야. 아까 그 이전에 그치? 계약이 한 번 더 되는 거. 그치? 이걸 우리가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치? 응. 자, 그래서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든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꼭 갖출 필요는 없다.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두상의 합의만 있어도 합치만 있어도 이것은 뭐가 된다? 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 계약도 너희 나중에 로또 1등 내 뭐 줄게. 오케이 좋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것도 금전 대차 계약이란 말이야. 그것도. 그렇지? 조심하세요. 우리도 뭐 술 먹고 가끔 친구들하고 야, 금요일 토요일마다 항상 들떠. 이거 되면 막 그러거든. 되질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되면 제일 곤란한 거야. 그치? 자, 어쨌든 간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임대 임차인 사이의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만약에 얘기를 더 안 하고 또는 그냥 뭐야 그대로 산다라는 어떤 이야기만 듣지 않고 눈치만 좀 있는, 즉 묵시적 방법만 있어도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게 요게 좀 조건이긴 하겠지. 그지? 서로가 뭐 이제 뭐 말로서, 그지? 내지는 처음 때부터 그치? 제가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계속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묵시적 방법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 중, 자,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중에 임대인이 빌려준 사람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존속이 2년이라고 했어. 그치? 자, 2년이라고 했고, 2년이니까, 자, 우리 지금 한 18개월. 2년이니까 뭐야? 24개월, 18개월 맞지? 자, 18개월하고 22개월. 그치? 자, 이제 계약기간 18개월, 22개월 사이에, 다음 이제 2년 딱 끝날 때는 내가 다른 사람 좀 받아야 되겠어. 라고, 그치?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계약 못하겠어. 나 거절 통지를 하지 만약에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치? 그러니까 갱신을 하자 안 하자 말은 안 했지만 통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은 자동 갱신되는 이건 그치? 그래서 이것을 법정 갱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너희들 핸드폰 너희가 요금 안 돼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 그 핸드폰 같은 거 살 때 뭐 이제 계약하잖아, 그치? 그것도 계약인데 통신사 뭐 이제 사용 그 기간들을 정한단 말이지. 요놈 새끼들이 뭐 한다고? 요놈 새끼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갱신 우리가 또 통신사 내 1년 더 쓸게 얘기 안 하면은 이 갱신 그냥 그대로 그냥 해버려. 안 손에 바꿀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하면은 그대로 그냥 자기 통신사한테 1년 그냥 자기들끼리 약정시켜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또 내가 이번에 당했거든. 이번에 내가 통신사 하는데 S25로 바꾸는데 통신사 그 예전에 내가 제 핸드폰 그 전에 걸 내가 4년 썼었거든. 그러니까 통신도 그냥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꾼다고 하니까 그제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거 사실 저희가 자동갱신 돼가지고 약정 자동갱신 돼가지고 지금 약간 바꾸시면은 위약금 발생의 의심이라고 씨발 그래 알았어 해라고 그래가지고 위약금 얼마 주고 얼마는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저거에 자동을 한다 이거야. 여기서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을 이제 매개를 했을 때 임차물로 봤을 때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 빌려준 사람이 그치 별도의 어떤 이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뭐 된다고 갱신되는데 만약에 종료하고 싶으면 언제? 요 사이에는 무조건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내가 갱신을 끝내고 싶다, 갱신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임대인이 그치 요 기간 중에는 통지를 해야 된다. 요걸 이제 법정 갱신이라고 부르겠다. 알겠지?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존속 기간이라는 것은 너무 길면은 그치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는 거야. 그치? 너무 길면 임차인 불리하다. 왜냐? 자, 계약 기간 내에 그치 갑자기 계약이 지금 이제 파기가 되고 임대차는 지금 이제 그 계약을 종료를 주장을 하려면 뭐를 해줘야 된다고? 임대인이 이것을 뭐를 입을 내지는 앞으로 입을 그치 손해를 뭐 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된다. 배상이라고 합니다. 배상해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붙었고, 그치? 자, 그리고 이때 존속, 그리고 또는 이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이 기간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당사자가 명시적인 합의를 하든, 그치? 묵시적인 합의를 하든 간에,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 계약 기간이 임박했을 때 뭐가 된다고? 갱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갱신. 그러니, 다만, 이때 갱신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누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6개월, 그치?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그치? 요 사이에는 뭐 해줘야 된다? 너 나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보면은, 왜 그럼 6개월, 하고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야 되냐면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저 또한 뭐를 줘야 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그치? 그러니까 요 계약 끝나고 나가려면 그 집도 구해야 되고 보증금도 또 뭘 해야 되고 하니까 요 정도도 요것도 결국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다. 그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 즉 6개월하고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그치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 이거야. 야 갱신하지 말자 임차인아.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 임차인은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다. 이건 너무 근데 선생님 임대인이 불쌍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집을 지금 다인이한테 지금 임차를 해줬는데 빌려줬는데 임대해줬는데 내가 지금 다인이한테는 월세를 100만 원 받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이 200만 원을 주고 들어오겠대. 근데 다인이가 계속 안 나가고 갱신 요구권을 계속 발동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임대인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도 보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지? 너무 임차인만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이때 임차인은 어쨌든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 하에서 자신의 갱신 요구권을 통한 계약 갱신이 가능한데 이 갱신 요구권 행사도 똑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요때 우리 누구도 임차인도 그치? 여기 대해서 거절하고 싶다 하면은 그치? 요 내에 자신의 거절 의사를 그치? 또는 갱신 요구권을 그러니까 그 거절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갱신 거절을 거절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갱신 요구권. 나 더 살래?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근데 요 안에 말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그럼 행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한다.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는데 마땅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나가라. 이러면은 그때는 뭐 한다? 임차인 손 들어주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켜준다. 이 갱신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예로서 몇 가지를 들어준다. 첫 번째, 우선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파기. 누구에게 그 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빌린 사람에게.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연체된 월세의 액수가 몇 달, 2달 이상. 그때면은 임대인에게는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법적인 뭐가 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보니까 월세를 자꾸 2달, 3달씩 이렇게 자꾸 밀리더라. 그래서 나도 또 돈이 필요한데 네가 매달 이렇게 안 내주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누구 윈? 임대인 차. 누가 이긴다? 임대인이 이긴다.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계약 위반이라 결국 계약서 내용대로 그지 월세 제로 아까 2달 이상 안 냈을 때 그거 말고 위반한 적이 없어도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혹은 자녀들 직계 바로 직속에 그치? 직속 우리 가족이 임차물의 주택의 목적은 뭐 해야 된다고? 실거주야. 맞아? 내가 지금 부모님이 서울에서 올라오시는데 그 방에 좀 머물러야 되겠어. 라고 하면 임차인의 이 지금 갱신 요구권은 뭐 된다고? 갱신 요구권이 오히려 더 거절되고. 즉 누구의? 임대인의 갱신 불가, 갱신 거절이 그치? 인정돼버린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도 마냥 그치? 집을 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거든. 두 가지의 방어권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즉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두 가지 권리를 주는 거야. 첫 번째, 누구에게 주택 사유가 있다고? 임차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야. 그치? 그래서 예로 뭐가 있었다? 2달 이상 미납. 맞지? 두 번째, 이번에는 임차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없어. 즉 임차인이 계약 위반 안 했다고. 맞아? 그런데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라고? 임대인의 자신 내지는 직계 가족이 뭐를 목적으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아니 그때 그 집에 그치 내가 지금 빌려준 그 방에 주택에 살고자 한다면 그때는 갱신 요구권에 대한 거절을 그치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야. 반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처럼 근데 소리가 다만 이처럼 자가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만약에 타인에게 제3자에게 그치 자신도 아니고 직계도 아닌
타인에게 임대를 하면 당연히 그때 임차인은 뭐가 그래 이때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만약에 2번 조건을 누가 임대인이 어기고 사실은 다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다인이가 살던 방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을 지금 100만 원을 200만 원에 살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시골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올라온 거.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자 다인이가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 200만 원 주고 사무실로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살더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다인이가 지금 나갔을 때 뭐 갑작스레 나갔을 때 뭐 이제 이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건물 매물 또 뭐 알아보는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져. 그렇지? 이 갱신 요구권의 주체는 누구니? 임 누구야? 차인이었다. 맞지? 그러니까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맞지?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는 거니까. 안 나가는 거니까. 그치? 자, 그렇지만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분명히 좀 거절할 수도 있는 조건을 줬어. 알겠니? 자, 어쨌든 간에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갱신 요구권은 어쨌든 몇 번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2년짜리 계약을 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 한 번을 했다. 그래서 그럼 최대 몇 년까지만 살 수 있다고? 4년까지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무한정 갱신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비해 자, 법정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법정 갱신이라는 게 임대인이 그치 뭐 하는 거였어? 임대인이란다 우리가. 임차인이 서로 지금 말도 안 하고 그렇지 자, 했을 때 명시적 어쨌든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상황을 우리가 법정 갱신이라고 했다 그치? 자, 요 경우에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정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다라는 거야. 왜냐면 법정 갱신이라는 것은 지금 임대인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앞 페이지였나? 법정 갱신이라는 게 마지막에 그래서 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갱신되는 거 법정 갱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갱신이 어디까지 했어요? 자,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법정 갱신 자연스러운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이때 어쨌든 임차인은 그렇지 어쨌든 아까 한 번의 조건을 줬단 말이야. 한 번의 어떤 권리를 한 번 정도는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정 갱신은 말 그대로 그냥 법적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 거고 갱신 요구권은 뭐니까? 선택적이거든. 맞아? 내가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거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야. 무조건 할 이유는 없거든. 그래서 어쨌든 갱신은 뭐라고 보는 거야? 성격이 좀 자체 별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일종의. 그래서 요거는 그걸 봐봐. 임대인이 그 계약을 그치 종료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맞아? 자연스럽게 계속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년 동안 어떤 집에 월세 주고 살 수 있어. 왜 그렇다고 그거는? 그 건물주가 임대인이 그냥 익스큐즈 한 거라고. 계속 살아 이런 식으로. 시골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안 하겠다는 거지 묵시적인 의사를 계속해서 보여줬다 이겁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맞아. 이해되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 자 임대인이 자신의 직계나 그치 자 자신 스스로가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치 만약 이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이때는 임차인이 요즘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자 이때 우리 갱신 요구권은 1회로 제한을 한다 그치? 그 이유는 임대인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가 뒤에가 있는데 내가 한 명이라서 이거만 읽고 마무리해야지. 자, 그래서 임차물이 그런데 점포야. 아까 우리 계속해서 지금 뭐 얘기했어? 주택 얘기했지. 지금 이번에는 점포래요, 점포. 점포는 이제 상점 같은 거 얘기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자, 그때는 임대차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아까는 이 앞에 뭐가 붙어서 주택이 붙었었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상가 건물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임차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법의 어떤 종류 내용이 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 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일단 최단 존속기간, 법정 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세부적인 차이. 첫 번째 봐봐.
자, 점포 임대차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자, 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똑같이. 자, 그러나 차이점 첫 번째, 이 주택임대차법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는데, 자, 우선 이 갱신 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에 대해 적용이 되는데, 갱신 기간이 아까 우리 주택에서는 6개월에서 2개월이었잖아. 점포는 6개월에서 몇까지? 1개월 사이로 한 개월 더 늘었어요. 그치? 요런 차이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단 존속 기간도 지금 이제 몇 년인가요? 1년인가요? 아까 우리 주택은 몇 년이었는데? 2년이었는데. 맞지?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면은 한 번이 아니고 뭐야?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요 세 번째 차이. 그래서 요거 지금 뭐라고 다시? 갱신 기간 6에서 1개월. 그치? 그 다음에 존속 기간 1년.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고 10년 안에 여러 번. 이것도 결국 점포니까 이것도 결국 뭐겠어? 임차인 또 생계와 관련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주거의 안정성이 목적이었던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다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결국 생계 유지와 관련된 거지 안정을 위해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즉 보증금이 일정액이 또 뭐여서 법에서 정해둔 거 아니겠어? 그치? 법에서 정해둔 일정액을 만약에 초과한다. 그때 대해서는 최단 존속 기간, 즉 1년 따위의 최단 존속 기간은 또 보장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사항도 있고요. 이건 선생님 따로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꼭 밤에 이제 풀어보시고. 고생했어.